간도 제대로 못 맞추니? 황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식탁을 얼어붙게 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혼 3년째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었다. 엄마, 그만해요. 맛있어요. 남편 강태민이 한마디 거들었지만 은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담겨 있었다. 태민아,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내가 뭐라고 했었니? 제대로 된 집안의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했잖아. 황정숙은 은지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천애고와 출신의 공장 비정규직이었던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나 돼? 은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은지는 태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독립해서 살면 안 될까? 태민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은지야, 엄마가 우리 전세금 다 내주셨잖아. 그리고 이 집도 엄마 명의고. 알아. 하지만 매일 이러는 건 너무 힘들어. 나도 사람이야.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우신 분이야.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내가 힘들어? 매일 무시당하는 건 나인데? 태민이 노트북을 덮으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라는 거잖아. 요리도 배우고. 엄마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해봐. 왜 맨날 나한테 징징대는 거야? 은지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부족한 거 알지만. 알면 됐어. 나 내일 중요한 재판 있어서 일찍 자야 해. 태민은 침대로 가서 등을 돌렸다. 은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후로도 끝없는 시어머니의 멸시에 결국 은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혼하고 싶어요. 황정숙의 서재에서 차를 마시던 태민과 황정숙이 동시에 은지를 돌아봤다. 뭐라고? 황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곳에 더 있고 싶지 않아요. 황정숙이 비웃듯 말했다. 사람 취급? 내가 얼마나 널 사람 만들려고 애썼는데. 근데 피해망상이나 하고. 이혼할게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안 받을게요. 그냥 보내주세요. 태민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다. 좋아. 어차피 나도 지쳤어.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맡길게.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해방감만 느껴졌다. 은지가 간신히 구한 고시원에 짐을 풀고 일주일 즈음 지난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이은지 씨 맞으신가요? 신화그룹 법무팀입니다. 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다면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신화그룹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은지는 어리둥절했지만 만날 약속을 잡았다.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인 그 신화그룹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다음 날 신화그룹 본사 회장실, 백발의 노신사가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 내가 우리 은지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설명했다. 20년 전 신화그룹 창업주이신 신동혁 회장님의 외동딸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3살이었던 손녀, 그러니까 은지 씨도 실종되었고요. 은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희는 20년간 손녀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우연히 공장 근로자 건강검진 데이터에서 은지 씨의 혈액형과 희귀 유전자 마커를 발견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9% 일치합니다. 은지 씨는 신동혁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거짓말. 이건 신동혁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은지야,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은지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20년간 고아원과 시설을 전전하며 공장에서 일하며 그리고 시댁에서 멸시당하며 살았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회장실을 나온 은지에게 변호사가 말했다. 은지 씨, 아니, 이제 신은지 양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이제는 신화그룹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회사에 합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졸이고 경영 같은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죠. 회장님께서는 최소 3년의 준비 기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각오하십시오. 다음 날부터 은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오전 6시 전직 아나운서 출신의 스피치 코치가 찾아와 발성, 발음, 그리고 대화법을 가르쳐 줬다. 오전 8시 영어 개인 교사가 왔다. 신화그룹은 해외 거래처가 많아 최소한 프레젠테이션 정도는 영어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후 2시 경영학과 교수 출신의 개인 강사가 경영학 기초를 가르쳤다. 회사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경영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저녁 7시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튜터가 회계 기초를 가르쳤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 정도는 반드시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은지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게 내 기회야.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6개월이 지나자 신 회장은 은지를 미국으로 보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3개월간 경영자 과정을 수강하게 됩니다. 전 세계 경영진들과 네트워크를 쌓는 게 중요해요. 은지는 보스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케이스 스터디를 분석하고 글로벌 기업 CEO들의 강연을 들었다. 밤에는 도서관에서 재무, 마케팅, 전략 경영 서적을 읽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은지는 회장 비서라는 자리를 받았다. 신분은 비밀이었다. 은지 씨, 이번 달 이사회 자료 준비 부탁해요. 은지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익숙해졌다. 각 계열사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회장의 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우던 어느 날 신 회장이 은지를 불렀다. 은지야, 이제 준비됐니? 네, 할아버지. 그럼 이제 세상에 내 정체를 밝힐 시간이야. 신화그룹 전무이사로서 말이지.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간의 피나는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고아 출신이 아니었다. 신화그룹의 경영진으로서 당당히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지의 정체가 밝혀진 날 신화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이사회실, 여러분, 신화그룹의 새로운 전무이사를 소개합니다. 제 손녀이자 지난 몇 년간 현장에서 역량을 증명한 신은지 전무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은지가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신은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1년 전과 달랐다. 떨림 없이 명확했고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경영기획팀과 비서실에서 신화그룹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그룹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전무님 실례지만 경영 경험이 얼마 안 되는데 전무 직책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은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사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각 계열사 현황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신화건설의 부실 채권 문제, 신화전자의 R&D 투자 부족, 신화유통의 온라인 전환 지연.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고 개선안은 구체적이었다. 30분간의 발표가 끝나자 이사회실은 조용해졌다. 제대로 공부하셨군요. 가장 비판적이던 이사가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전무로 취임한 지 2개월 후 은지는 법무팀장을 불러 5번 무법인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입찰을 제시했다. 5번 무법인은 시어머니였던 황정숙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그 밑에는 남편이었던 강태민도 변호사로 있는 꽤 큰 회사였다. 2주 후 입찰 공고가 나갔다. 신화그룹의 법률 자문 계약은 업계에서 큰 건이었다. 연간 계약 규모만 50억 원이 넘었다. 5번 무법인에서는 황정숙이 직접 제안서 작성을 지휘했다. 태민아, 이거 우리가 꼭 따내야 해. 요즘 클라이언트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 알아요, 엄마. 최선을 다할게요. 실제로 황정숙이 대표로 있는 5번 무법인은 최근 1년간 주요 클라이언트 2곳을 잃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재정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신화그룹만 따내면 숨통이 트일 거야. 입찰 프레젠테이션 당일. 어서 오세요. 신화그룹 법무팀 김상훈 상무입니다. 황정숙 대표입니다. 이쪽은 저희 파트너 변호사 강태민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담당 임원이 오실 겁니다. 5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은지가 들어왔다. 단정한 그레이 정장에 검은색 펌프스.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강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지. 황정숙도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은지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다. 신화그룹 전무이사 신은지입니다. 법률 자문 계약 건으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셨죠? 시작해 주세요. 잠깐 은지야, 이게 어떻게? 황정숙 대표님.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금 업무 시간입니다. 사적인 대화는 회의 후에 하시죠. 프레젠테이션 시작해 주세요. 황정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강태민을 봤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저희 5번 무법인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비해온 내용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날아갔다. 3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은 최악이었다. 강태민은 말을 더듬었고 황정숙은 계속 은지의 눈치를 봤다. 프레젠테이션 감사합니다. 은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은지야, 아니 전무님. 잠깐만 이야기 좀. 죄송하지만 다음 미팅이 있어서요. 김 상무님 배웅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김상훈 상무가 은지의 사무실을 찾았다. 전무님, 입찰 결과 정리됐습니다. 어느 쪽이 가장 좋았나요? 객관적으로는 어법무법인이 가장 경쟁력 있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실적도 우수합니다. 5번 무법인은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부실했고 제시한 조건도 다른 곳보다 떨어집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법무법인과 계약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상훈이 나가려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무님 혹시 오법무법인 대표랑 아시는 사이신가요? 예전에 잠깐 인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업무죠. 개인적 감정으로 회사 결정을 내릴 순 없으니까요. 역시 전문 경영인다우십니다. 하지만 은지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은지는 재무팀장을 불렀다. 팀장님, 신화그룹이 투자한 회사들 중에 법률 자문이 필요한 곳 리스트 좀 주시겠어요? 네, 있습니다. 신화건설, 신화전자, 신화유통 모두 외부 법무법인과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법무법인과 거래하는 곳이 있나요? 재무팀장이 서류를 확인했다. 네, 신화건설은 오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신화건설 대표님께 미팅 요청해 주세요. 법률 계약 건으로 논의할 게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전무님. 다음 날 신화건설 대표 박진수 사장이 은지의 사무실을 찾을 때 은지는 분석 자료를 내밀며 신화건설의 법률, 자문 비용이 과도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건 제가 지난 3년간 신화건설의 법률 자문 건수와 비용을 비교 분석한 겁니다. 오법무법인이 책정한 단가가 시장 평균보다 30% 높습니다. 박진수 사장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건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번 계약 갱신 때는 경쟁 입찰로 진행하세요. 그게 회사 이익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2주 후 신화건설은 오법무법인의 앞으로 계약은 입찰로 진행할 것이라 통보했다. 다른 법무법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황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태민아, 이거 은지가 하는 짓이 분명해. 엄마 설마. 설마가 아니야. 신화그룹 본사 계약도 날아갔는데 이제 신화건설까지. 은지가 우릴 조이고 있어. 강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혼할 때 차갑게 내쳤던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신화건설에 이어 신화전자와 계약하던 다른 법무법인도 갑자기 오법무법인과의 협력을 중단했다. 무슨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황정숙이 크유법무법인 대표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죄송하지만 저희 내부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황정숙은 은지가 벌인 일이라는 게 느껴졌다. 은지, 감히 내가 3개월이 지나자 오법무법인의 매출은 40%나 급감했다.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하나씩 떠나갔고 새로운 계약은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황정숙은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파트너 변호사들과 긴급 회의를 했고 파트너 변호사들은 대표인 황정숙과 아들 강태민이 물러나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제가 이 법인을 20년간 키워왔는데 지금 날 쫓아내자는 거야? 최근 클라이언트 이탈 사태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신화그룹 건도 대표님 개인적인 문제 때문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파트너 변호사들도 소문을 들었다. 신은지 전무가 황정숙의 전 며느리라는 것을. 저분이 개인적 감정으로 우리 법인을 공격하는 건데 그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애초에 그 감정을 만든 건 대표님 아닙니까? 황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황정숙은 5번 무법인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태민도 해임되었다. 법인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다. 황정숙은 작은 개인 사무실을 열었지만 클라이언트는 거의 오지 않았다. 한때 업계에서 명성을 날리던 그녀였지만 신화그룹과 적대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강태민은 더 비참했다. 그는 작은 로펌의 고용 변호사로 들어갔지만 월급은 예전의 15 수준이었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황정숙은 뒤늦게 은지에게 전화를 해보려고 했으나 개인 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회사로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그녀에게 연결해주지 않았다. 어느 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황정숙 변호사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데요. 정말 안 받으시겠어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받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은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3년이에요. 3년 동안 천애고아라고 공장 출신이라고 매일 저를 짓밟았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왜 기회를 줘야 하죠? 최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지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 약속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그날 밤 은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달콤했다.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통쾌했다. 하지만 왜일까?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였나? 은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다. 은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들이 먼저 시작한 거야. 난 그냥 되돌려준 것뿐이야. 3개월 후 은지는 고아원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그녀가 만든 희망 장학재단의 첫 행사였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아 출신입니다. 강당에 있던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봤다. 저는 20년간 고아원에서 자랐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고 천애고아라고 비웃었죠. 은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출신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선택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여자아이가 은지에게 다가왔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은지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봤다. 물론이지.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때였다. 강당 뒤편에서 익숙한 사람이 보였다. 강태민이었다. 은지는 행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태민이 그녀를 따라왔다. 은지야.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은지는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다예요? 난 정말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몰랐다고요?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매일 저녁 거실에서 당신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인데 몰랐다고요? 난 엄마 편을 들려던 게 아니야. 그냥 편했던 거죠. 나한테 참으라고 하는 게, 엄마한테 대들지 않는 게. 태미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 난 비겁했어.
은지는 차 문을 열며 말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은지가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복수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당신들이 먼저 저를 망가뜨렸잖아요.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보이는 태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은지는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복수는 끝났다. 황정숙과 강태미는 무너졌다. 그녀가 원하던 대로.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할아버지 신동혁 회장이었다. 은지야, 아직 회사니? 아니요, 집이에요. 오늘 고아원 행사 뉴스 봤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은지야. 네. 복수가 끝나면. 그 다음엔 뭘 할 거니?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인생 살면서 배운 게 있어.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게 행복을 주진 않는다는 거야.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해.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 미래도 그 자리에 멈춰버린단다. 전화를 끊고 은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2주 후 은지는 결정을 내렸다. 지은 씨, 황정숙 변호사한테 연락해 주세요. 만나겠다고. 네. 정말요, 전무님? 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은지는 조용한 카페에서 황정숙을 만났다. 1년 만에 본 황정숙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은지야. 황정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잔인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가만히 앉아 듣고만 있던 은지가 입을 열었다. 저는 어머님과 태민 씨를 용서할 수 없어요. 황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더 이상 복수하지도 않을 거예요. 뭐?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것들, 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계속 낭비하고 싶진 않아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저는 제 미래를 살고 싶어요. 황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어머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한 거예요.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이 후련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1년 뒤 신화그룹은 은지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에 집중하는 대신 회사의 미래를 위한 혁신에 몰두했다. 희망장학재단은 매년 100명의 고아 출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은지는 매달 한 번씩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황정숙은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다. 예전의 명성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성실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강태민은 공익 변호사로 전향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갔다. 어느 봄날 은지는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언니, 이거 봐. 내가 그린 그림이야. 한 아이가 그림을 들고 달려왔다. 은지는 미소 지으며 그림을 받았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나중에 화가 되는 거야? 응. 언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은지는 아이를 안아주며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다. 복수로 얻은 만족이 아닌 진정한 행복의 미소였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은지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다.